나는 처음부터 에밀에 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나의 교육의 가장 근본 원칙은 종래의 종교와는 상반되지만 명백한 이론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이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에 거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서 나의 제자는 여러분의 제자와는 다른 지도를 받게 될 것이며 보통 어린이와는 다르게 될 것이다. 그를 위하여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에밀은 이 책 속에 차츰 자주 나타나게 되고 최후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가 나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까지 나는 잠시도 떠나지 않고 그를 지켜보기로 하겠다. 나는 여기서 훌륭한 교사에 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겠다. 다만 그 자격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내가 그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겠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내가 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이 있다. 그것은 종래의 의견과는 달리 어린이를 교육할 교사는 현명한 사람이면서 가능한 한 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능하면 교사 자신이 어린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제자와 친구가 되어 즐거움을 함께하며 그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와 어른 사이는 너무 거리가 있어 양자를 연결시킬 만한 공통점이 없다. 대체로 어린이들은 노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지만 노인들을 결코 사랑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과거에 누군가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교사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한 사람의 교사는 한 번밖에 교육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두 번째가 되어서야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어린이의 교육을 무슨 권리로 담당했단 말인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겠으나 그것을 실천할 기력은 이미 없을 것이다. 한번 이 일을 전력을 다해 성취하고 나면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되므로 누구이건 이 일을 두 번 다시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첫 번째 그 일을 실패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에는 그 일을 성공하리라는 기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는 4년간 따라다니는 것과 25년간 그를 지도한다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인격이 형성된 어린이를 교사에게 맡긴다. 나는 어린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를 길러줄 사람을 정해주고 싶다. 여러분의 교사는 5년마다 학생을 바꿀 수 있지만 나의 교사는 제자를 꼭 한 명밖에 두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교사와 개인 교사를 구별하지만 이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다. 여러분들은 학생과 제자를 구분한단 말인가? 어린이에게 가르쳐야 할 학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인간의 의무에 대한 학문이다. 이 학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설령 크세노폰이 페르시아인의 교육에 관해 무엇이라고 했건 이 학문은 분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을 교사라기보다는
지도자라고 부르고 싶다.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사물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린이를 지도해 나가는 일이 더 막중하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로 어린이에게 교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 스스로가 교훈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지도자로서의 교사를 선택하는데 조심성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면 교사에게도 학생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더욱이 교육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경우에는 그 선택이 더욱 필요하다. 선택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어린이의 재능이나 성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육의 성과는 교육이 끝나고 난 후라야 알 수 있으므로 나는 어린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육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 해도 나는 나의 학생을 맡을 때 특별한 어린이가 아닌 보통의 아이를 선택할 것이다. 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보통의 인간들이다. 그러므로 보통의 인간들에 주는 교육만이 그와 같은 유의 인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의 특수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장하는 것이다. 인간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자라는 곳, 즉 환경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인간은 온화한 풍토에서만이 모든 가능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대나 열대지방에서는 인간 형성의 불리한 면이 확연히 드러난다. 인간은 수목처럼 언제나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래서 한쪽 끝에서 출발하여 다른 쪽 끝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중간에서 출발하여 동일한 지점에 도달하려는 사람보다 2배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기후가 온화한 지방의 주민이 차례로 열대와 한대 지방으로 간다고 하면 그 유리한 점은 명백하다. 그것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는 사람과 동일한 변화를 받으면서도 그가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 조건 때문에 절반밖에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인은 뉴기니아나 레프렌드에서 생활할 수 있으나 흑인은 토르네아에서 프랑스인들처럼 살 수 없고 사모아인은 아프리카의 분행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양극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뇌의 조직도 비교적 완전하지 못한 것 같다. 흑인도 레프렌드인도 유럽인의 감각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나는 나의 제자를 이 지상에 살게 할 때에 온대지방을 택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다른 지방보다는 프랑스를 택할 것이다. 북극의 사람들은 불모의 땅에서 먹을 것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남극에서는 비옥한 땅에서 적은 것을 소비한다. 결국 현저한 차이가 생겨 한쪽은 부지런한 인간이 되고 또 한쪽은 사색적인 인간형이 되는 것이다. 한 사회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빈부의 차가 바로 그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교육이 필요 없다. 가난한 상태 자체가 그에게 교육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 밖의 다른 교육이 필요 없는 것이다. 반대로 부자는 그의 환경에서 받은 교육은 그 자신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매우 부적합하다. 그런데 자연의 교육은 인간을 인간적인 모든 조건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을 부자의 입장에서 교육하는 것은 부자를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맞도록 교육하는 것보다 더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이 두 계급의 수를 비교해 볼 때 부자가 되는 수보다 가난하게 되는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자에게서 제자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진실한 인간을 하나는 더 만들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하여 나는 에밀이 명문 가문의 태생이라도 염려하지 않는다. 하여튼 한 사람의 희생자를 편견에서 구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에밀은 고아이다. 그에게 부모가 있다 해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의 부모의 의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권리도 인계받은 것이다. 에밀은 그의 부모를 존경해야 하지만 나에게만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첫째, 아니 유일한 조건인 것이다. 나는 이 조건에 또 하나의 조건을 부과해야 하겠다. 그것은 전자의 조건에 포함되는 것인데 우리는, 즉 에밀과 나는 서로의 동의 없이는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제자와 교사는 일생의 운명이 공통된 것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일심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먼 장래에는 두 사람이 결국 헤어지리라는 예상을 하고 서로가 미리 남남이 될 시기를 예측한다면 그들은 이미 타인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마다 각기 자기의 조그마한 세계를 만들게 되고 두 사람은 서로 헤어질 날만을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내는 것이다. 제자는 스승을 그저 어린 시절의 상징이나 귀찮은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게 되고 스승은 스승대로 제자를 짐스러운 존재로 생각하여 그 짐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은 모두가 서로가 해방될 날을 기다리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진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사는 제자에 대한 보살핌이 태만해지고 제자는 스승에 대한 복종이 거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앞으로 매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만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다. 제자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라면 어린 시절에 복종하는 것쯤은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교사는 장래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교육에 온갖 정성을 쏟을 것이며 그가 제자에게 쏟은 정성은 모두 자신의 노후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다. 이 계약은 순조롭게 출산되어 훌륭한 체격을 구비하고 건강한 어린 아이라야 한다는 예상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아버지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없으므로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가족을 좋은 것만을 골라 잡을 수는 없다. 모든 자녀들은 똑같은 자기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정성과 애정을 베풀어야 한다. 자녀들이 불구이거나 온전하거나 허약하거나 건강하거나 그들은 모두 신이 위탁한 존재들이므로 아버지는 그들을 맡긴 신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은 배우자 간의 계약이며 동시에 자연과의 계약이다. 그러나 자연으로부터 부과되지 않는 의무를 스스로 맡으려는 사람은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수단을 미리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 할 수도 없는 일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허약하고 불구인 제자를 책임진 사람은 교사의 직분으로부터 간호원의 직무를 맡는 결과가 된다. 그런 사람은 어린이의 생명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해야 할 시간을 아무 쓸데없는 한 생명을 지키는 데 허비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그 어린이가 죽게 되더라도 오랫동안 정성으로 간호한 보람도 없이 비통해하는 어머니로부터 비난만 받게 될 것이다. 설령 그 어린이가 8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병들고 허약한 어린이라면 나는 맡기지 않을 것이다. 오직 신체의 보호에만 정신을 쓰기 때문에 그 자신이나 남을 위해서 무익한 학생, 육체가 정신 교육에 방해가 되는 허약한 학생은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런 학생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헛수고이며 사회의 손실을 배가시킬 뿐이며 사회로부터 또 한 사람을 빼앗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허약한 제자를 맡겠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인정의 행위에 찬양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재능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언제나 죽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삶의 기술을 가르칠 재간이 나에게는 없다. 육체는 정신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도록 건강해야만 한다. 좋은 하인이란 튼튼해야 한다. 무절제한 생활이 정욕을 자극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것은 결국 육체를 쇠약하게 만든다. 고행이나 단식도 그와는 정반대의 이유로 가끔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육체는 약하면 약할수록 명령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복종한다. 모든 관능적 욕망은 허약한 육체 속에 깃드는 법이므로 정욕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면 더욱 예민해지는 것이다. 허약한 육체는 허약한 정신을 낳는다. 그래서 의술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의술이야말로 병보다 더 해를 끼치고 있다. 나는 의사가 무슨 병을 고치는지 알 수 없지만 의사가 오히려 더 위험한 병을 옮겨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비겁이라든가 두려움, 맹신,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의 병을 전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육체는 치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신력은 죽이고 있다. 그들이 죽은 사람을 걷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이 의사의 손에서 소생한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약은 오늘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다만 몸을 보호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는 한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오락이다. 그들이 만일 불행하게도 죽지 않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생명은 그들에게 하등의 가치가 없다. 그러한 인간들에게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는 그들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한다. 아직 죽지 않는다는 기쁨을 매일 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의술의 무익함을 언급할 생각은 없다. 나의 목적은 그것을 정신적인 면에서 고찰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니 나는 약의 효용에 관해서도 진실의 탐구와 마찬가지로
궤변을 토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항상 병자는 치료하면 낫고 진리는 탐구하면 발견된다고 생각한다. 의사가 한 사람을 고치는 반면에 100명의 환자가 죽으며 한 진리의 유용성을 발견하는데 수많은 착오가 뒤따른다는 사실은 비교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식을 일깨워주는 학문과 병자를 고쳐주는 의술은 모두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그릇되게 하는 학문과 사람을 살해하는 의술은 역시 나쁜 것이다.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라.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우리가 만일 진리를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면 허위에 속지 않을 것이다. 또 만일 우리가 자연을 거슬려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의사 손에 죽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절제 행위는 현명할 것이며 이에 거역하지 않는 것이 확실히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약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나 그것이 인류 전체에 대해서는 유해하다는 것을 말해둔다. 사람들은 항상 하는 식으로 나에게 말할 것이다. 잘못은 의사에게 있는 것이지 의학 그 자체는 확실한 것이라고 말한다. 옳은 이야기다. 그렇다면 의사를 거치지 않고 약만 쓰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와 약을 함께 대하게 되면 의술의 도움에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의사의 실수를 100배나 더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기술은 육체의 병보다는 정신의 병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육체나 정신을 위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도리어 병에 대한 공포심만을 심어주고 죽음을 멀리하기보다는 죽음을 예감하게 하며 생명을 연장시켜주기보다는 생명을 소모시키는 것이다. 설령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해도 역시 인류에 미치는 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의술이 강요하는 조심 때문에 사회생활의 격리감을 가지며 병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우리의 의무에 태만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험을 의식하기 때문에 위험을 알게 된다. 자신이 불사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위험에 대비해서 아킬레스를 무장시켰기 때문에 시인은 그의 용기를 무가치하게 만들었다. 아킬레스의 위치에 놓이면 누구나 다 아킬레스처럼 되고 말 것이다. 진실로 용기 있는 사람을 찾으려면 의사가 전혀 없는 곳, 사람들이 병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곳,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곳에서 찾으라. 그곳에서는 인간은 자연스럽게 끊임없는 고통을 견디며 평화롭게 죽어간다. 인간의 마음을 비굴하게 만들고 죽음이 진정 두렵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은 의사들의 처방과 철학자들의 교훈과 성직자들의 설교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사람들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학생을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제자를 거절하겠다. 나는 나 혼자만으로 그를 교육하고 싶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생의 일부를 의학 연구에 바쳤던 현자 로크는 병의 예방을 위해서나 가벼운 병 때문에 약을 어린이에게 먹이지 말라고 강경하게 권고했다.
나는 그보다 더욱 강한 선언을 하겠다. 나를 위해서나 에미를 위해서 그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지 않는 한 절대로 의사의 손을 빌리지 않겠다. 에밀이 위독할 때에는 의사가 치료를 잘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에밀을 죽이는 것보다는 더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니까. 의사를 부르는 것을 지연시키면 의사에게 더 유리한 구실을 준다는 것을 나는 안다. 어린이가 죽으면 의사를 너무 늦게 불러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것이며 위독한 상태를 벗어나면 의사가 구해준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도 좋다. 의사가 의기양양해도 좋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가 아니면 의사를 부르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는 병을 치료하는 법은 모른다 할지라도 병에 걸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은 안다. 그것이 병을 치유하는 방법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며 때로는 의술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자연의 치유법이다. 동물은 병이 들면 아무 소리 없이 참고 조용히 있다. 그런데 인간만큼 무기력한 동물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을 병인데도 초조와 공포와 불안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던가. 동물은 인간보다 자연에 더 잘 적응하며 살기 때문에 인간보다 병에 걸리는 일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 그렇게 사는 생활 방식이야말로 내가 나의 제자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동물의 경우와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의 영역에서 단 하나 유익한 부분은 위생학이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미덕에 속한 교육이다. 절제와 노동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의사이다. 노동은 식욕을 증진시키고 절제는 과욕의 폭식을 막아준다.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어떤 식이요법이 가장 유익하냐 하는 것은 알기 위해서는 가장 건강하고 튼튼하며 장수하는 민족이 어떤 식이요법을 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만일 일반적인 관찰을 통해 약을 사용하는 일이 인간을 한층 더 건강하게 하거나 장수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의학이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것은 시간과 인건과 물건을 낭비하는 것이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간을 소비한다면 그만큼 생명을 즐길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런 시간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 더구나 그 시간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계산한다면 낭비한 시간만큼을 우리들의 남은 시간에서 빼야 한다.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10년을 산 사람은 의사의 희생물로서 30년을 산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더 오래 살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나는 양쪽 모두를 경험하였으므로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내가 건장하고 건강한 제자여야 한다는 이유이며 그를 차후에도 건강하게 기르려는 원칙이다. 체질을 강화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근육 노동과 육체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장황하게 증명하지 않겠다. 그것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이론을 내세우지 않을 것이니까. 장수한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육체를 잘 단련시키고 극심한 피로와 노동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나는 이 장수라는 유일한 목적을 위하여 앞으로 내가 어떤 주의를 기울일지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할 생각은 없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것은 내가 실행하는 실제의 교육을 말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그 의미만 충분히 파악하면 그 밖에 다른 설명은 필요치 않을 것이다.